사평역하고 사평역에서 이거 둘 중에 뭐가 나왔냐면요. 시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를 보고 나서 이제 밑에 있는 소설을 쓴 건데, 그러면은 보고 썼으니까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시에 나왔던 내용이 소설에서는 좀 더 그렇죠.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일단은 소설이라는 갈래상 특징, 소설의 갈래상 특징상 시는 은유를 위해서 그리고 함축적인 언어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뭐 각각의 정보가 좀 디테일할까요? 산문시 아닌 이상 그렇게 디테일할 수가 없죠. 하지만 소설은 더럽게 디테일해요. 그래서 길이가 좀 많이 깁니다. 저희 89쪽입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뭐부터 할 거냐면, 소설부터 합시다. 왜냐면은 이게 아무리 시가 먼저 나왔다 하더라도 소설을 먼저 읽는 게 시를 이해하기에 조금은 더 낫습니다. 일단은 소설부터. 야, 기성아, 소설 한번 읽어봐. 89쪽에 나. 조금 있으려니 문이 열리면 역장이 바켓으로 쓱 들고 나타난다. 바켓은 그거 바스켓을 이렇게 얘기해요. 바켓 속은 톱밥이 가득 들어있다. 톱밥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서 톱밥이 뭘 상징하냐면, 어디까지 나오지? 여긴가? 여기. 역시 우리는 사람들을 왜냐면 지금이야 보일러 뭐 전기 보일러도 있고 아니면 뭐 기름 그거 뭐야 도시가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데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직 도시가스가 막 들어오기 전인 곳도 많았어가지고 가운데다가 난로를 놓고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도 난로 있던 학교가 있었다는데, 나 때, 니들 때는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톱밥 난로라고, 톱밥이 뭔지 아시죠? 나무 이렇게 만들어 그게 막 저기 나무 껍데기를 막 갈아놓은 거, 그거를 넣어가지고 태워서 따뜻하게 했대. 그래서 그 톱밥 난로라는 게 이 사평역에서 시랑 소설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계속. 공부가 얼른 이사를 차린다. 그에겐 제보로 입은 사람은 뭐예요? 나도나 이거 죄송합니다. 기차가 자꾸 늦어지는 거. 눈이 오니까 그렇겠지라고 너 그러는 소리를 농구가 또 그렇지. 역장은 말로 뚜껑을 열고 안에 잡혀온다. 생각보다 톡톡하게 나왔다. 바켓을 기회로 톱밥을 안통 쏟아 넣은 다음 바켓은 다시 바닥에 내려놓는다. 역장은 돌아가지 않고 한번 여기를 주고 가기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그 역시 무료였습니다. 89쪽 피면돼요? 흔적이 지난 농사와 물가에 가는 얘기. 이제 얼마전 새로 걸린 물건과 물자나 읍면에 생기게 된다는 조각공원 이야기의 이름까지 화제는 이어졌다. 처음에 역장과 농부가 주연이었지만 차츰 여자들도 끼어들게 된다. 그는 좀 우물한 표정의 젊은 사내만이 끝내 입을 열지 않은 채로. 이러면서 이제 젊은 사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이 사람으로 이제 서술이 옮겨갈 겁니다. 그거 밑줄 치세요. 그중 우물한 표정의 젊은 사내만이 끝내 입을 열지 않은 채로이다. 그러니까 이제 서술의 중심이 넘어간다는 소리. 다 썼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기성. 처음엔 역장과 농부가 주연이었지만 차츰 여자들도 끼어들게 된다. 역장이 나타난 바람에 자리가 더 좁아졌고 중년 사내는 나를 바꿔 넣어준 자신의 작은 도통이와 상쾌한 으로 시원했다.
그 모퉁이 한 구름의 굴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국 다리 같은 산에 거리가 들어졌고 그것은 산해가 벽돌담 저쪽의 세상에서 가지고 나온 유일한 재산이다. 자, 벽돌담 저쪽의 세상이 어디냐면 깜빵이에요. 깜빵. 벽돌담 저쪽의 세상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출소한 거죠. 얘는 감옥에 있다가 출소안입니다.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시에선 없던 설정이에요. 근데 박은 거죠. 여기부터는 성우야, 네가 읽어봐. 평생의 형춘리에 사시오. 늙은 역장이 곁에 중년 사내에게 묻는다. 아,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무슨 일로? 누굴 찾아왔다가 그만 못 만나고 가는 길이지요. 누굴 찾으시는데요? 어디 말씀해 보구려. 이 근처 30리 안팎에 있는 동네라면 내가 얼추 아니까요. 허허, 아, 아닙니다. 제가 주소를 잘못 알았었나 봅니다. 왜 굳이 이렇게 뻥쳐요? 자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야? 안 하고 싶은 거지. 그냥 자기 왜 과거가 이런데 이거 얘기해봤자 또 그럼 왜 감옥에 갔어요? 그럼 또 구질구질하게 쫙 얘기해야 되잖아요. 귀찮죠? 계속. 그래요. 역장은 사내가 뭔가 말하기를 꺼려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므로 더 캐묻지 않는다. 뚜껑 난로의 열기가 점점 강하게 퍼져오르고 있다. 역장은 난로의 뚜껑을 닫고 나서 한 산도를 꺼내 사내와 농부에게 권한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 사내는 기차를 타기 전 서울역 앞에서 그 굴비 한 도롱을 샀었다. 언젠가 깜방에서 하씨가 흰쌀밥에 달 구운 굴비를 먹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비록 허씨 자신은 먹을 수 없겠지만 홀로 산다는 허씨의 칠순 노모에게 빈손으로 찾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역 병장이 행성권에게서 한 드론을 샀다. 예, 그러니까 지금 허씨라는 이제 깜빵 동기가 있었나 봐요. 깜빵 동기의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실까 봐. 그래서 대신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대신 찾아가는 거예요. 허씨는 아직 감옥에 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밤 내내 완행 열차를 타고 이날 새벽 석흥역에서 내려 허씨가 일러준 대로 그 조그마한 산골 마을 찾아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허씨의 노모는 이미 만날 수가 없었다. 죽어 묻힌 지가 5년도 넘었다고 했다. 노모가 죽은 이듬해 허씨의 형도 식솔들을 데리고 훌훌 마을을 떴고 그 후 그들의 소식은 영영 끊어졌다는 그쵸. 그럼 허씨는 이제 어떡합니까? 가족들이 다 사라진 상태죠. 이것도 원래 없던 설정입니다. 시에서는. 계속.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사내는 사지의 힘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듯한 허탈감을 맛보았다. 어느덧 초로에 적어놓은 허씨의 쓸쓸한 모습이 눈앞에 선이 떠올랐다. 노모의 죽음조차 모르고 비좁은 벽돌 담 안에 갇힌 채 다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따르며 그 숱한 기들들을 맞고 보내다가 어느 날인가는 푸른 옷에 쌓여 죽음을 맞아야 할 한 늙고 병든 무기수의 얼굴이 사내의 발길을 차마 돌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였다. 등 뒤에 두고 돌아서려니 사내는 그 마을이 바로 자기의 고향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예, 밑줄세요. 그 마을이 바로 자기의 고향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 고향 아닌데 왜 고향이라는 느낌이 들었을까요? 지금 보면은 이 사내는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6.25 때 고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상실을 맛본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허씨는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가족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연민을 느끼는 거예요. 허씨에게. 그래서 씁시다. 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사내가 그의 고향은 근디 이북이었지만 가족들과 헤어져 집도 부모도 없이 또 돌아다니며 커왔던 것이었다. 짧은 순간 사람들은 모두 바깥의 어둠에 길을 모은다. 분명히 기적 소리다. 야, 오는구나. 저마다 눈빛을 빛내며 그들은 서둘러 짐거러미를 찾아들고 플랫폼을 향해 종종 걸음을 친다.
그러나 맨 앞장선 서울여자가 유리문에 비쳐 다가르기도 전에 문이 드르륵 열리며 역장이 나타났다. 그대로들 계십시오. 저건 특급 열차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역장은 문을 닫더니 플랫폼으로 갑이 사라진다. 참 그러고 보니 저건 하행선이구나. 아니다. 일단 이거. 대합실 안에 사람들은 일시에 맥이 빠진다. 이번에도 특급이야. 뚱뚱이는 짜증소리를 내뱉었고 아는 애들은 욕짓거리를 섞어가며 툴툴대었으며 노인은 더 심하게 기치며 콜록거렸고 응고는 이번엔 늙은이의 가슴을 쓸어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중년 사내와 청년도 말없이 난로가로 돌아갔고 되돌아갔고 맨 뒤로 몇 발짝 따라 나왔던 미친 여자는 쭈뼛쭈뼛 눈치를 살피며 도로 의자 위로 엉덩이를 주저앉힌다. 그 사이 열차는 쿵쾅거리며 플랫폼을 통과하고 있다. 차 내부의 불빛과 승객들의 미라 같은 형상들이 꿈속에서 도를 현란한 흔적으로 반짝이다가 이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특급 열차, 그러니까 급행 열차라고 합시다. 급행 열차가 지금 두 개가 연달아 와가지고 얘네가 타야 할 하행선 열차, 완행 열차는 1시간 반이 연착이 된 상태예요. 생각해봐라. 지하철 가는데 1시간 반이나 안 와. 야마가 돕니까 안 돕니까? 미치지 그거. 사람 개빡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 그거를 겪고 있는 건데 참 그러고 보니 저건 하행선이구나. 여기 붙어 있죠. 거기부터 도로 의자 위로 엉덩이를 주저앉힌다까지 괄호를 닫으세요. 한 5줄 되나? 거기 참 그러고 보니 저건 하행선이구나부터 쭉 가가지고 한 밑에서 그 문단 자체를 미친 여자는 쭈뼛쭈뼛 눈치를 살피며 도로 의자 위로 엉덩이를 주저앉힌다. 괄호를 치시고 이 부분 의자 참 그러고 보니부터 엉덩이를 주저앉힌다까지. 뭐냐면 얘들이 봐봐. 돈이 있으면 못하고 가면 돼 그냥. 근데 지금 계속해서 완행만 기다리고 있지. 얘네가 지금 이 소설에서는요 그 소외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왜냐면은 다 미친 여자 있지, 기침 심하게 하는 아저씨 있지, 깜빵 있다는 아저씨 있지, 그 다음에 그 시위하는 대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사회의 주류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그럼 굳이 왜 넣었을까? 기차가 계속 통과하는 거를. 멸시. 이러려고 넣겠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간다라는 거를 이제 좀 어떻게 해서든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됐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그 사이 열차는 쿵쾅거리며 플랫폼을 통과하고 있다. 차 내부의 불빛과 승객들의 미라 같은 형성들이 꿈속에서 보듯 현란한 흔적으로 반짝이다가 이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사위는 아까처럼 다시금 고요해졌고 창밖으로 칠흑의 어둠이 잎사귀 제자리를 찾아 들어온다. 열차가 사라진 어둠 저편에서 늙은 역정의 손전등 불빛이 휘적휘적 걸어오고 있는 게 보인다. 그 모든 것이 아까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은 방금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열차의 불빛이 아직 자신의 망막에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것은 어느 찰나에 피어올랐다가 소리 없이 쓰러져 버린 눈물겨운 아름다운 마포가였다. 청년은 생각한다. 어디일까? 단풍잎 같은 차창들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고. 미쳤어요. 단풍잎 같은 차창들은 달고 단풍잎 같은 차창들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 것일까? 이게 어디에 나온 거냐면 위에 시 있죠. 시 밑에서 네 번째. 거기 그대로 나와 있죠. 시 밑에서 네 번째. 그거를 봤을 때 얘가 이거를 그대로 데리고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밑줄 치고. 근데 이런 게 좀
많다. 애초에 대놓고 그대로 가져온 시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온 소설이기 때문에 시가 원래니까요. 그것이 마지막 가르는 것은 어디쯤일까? 그런 뜻없는 질문을 홀로 던지며 청년은 깊숙이 가라앉은 시선을 틈과 어둠을 향해 던지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다. 대합실 벽에 붙은 시계가 도착 시간을 1시간 반이나 넘긴 채 꾸준히 째깍거리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다. 창밖엔 야, 새락새락 밑줄 치워. 누구 하나 눈여겨보는 사람 없다. 왜? 이제 지친 거예요. 창밖엔 새락새락 송이 눈이 쌓여가고 유리창마다 흰 보랏빛 성에가 뚜껑 난로에 불빛을 은은하게 대비쳐내고 있을 뿐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말을 잊었다. 어쩌면 그들은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명확히 보이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년사내는 담배를 입에 문 채 풍년불을 댕기려다 말고 멍하니 난로의 불빛을 들여다보고 있다. 노인을 안고 있는 농부도 대학생도 쭈그려 앉은 아낙네들도 서울 여자도 머플러를 쓴 춘심이도 저마다 손바닥들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망연한 시선을 난로 위에 모은 채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만치 홀로 떨어져 앉아있는 미친 여자도 지금은 석고상으로 고요히 존재해 있다. 이따금 노인의 기침 소리가 났고 난로 속에서 톱밥이 톡톡 튀어올랐다. 그의 산다는 게 대체 5시간 뒤 브랜드 누군가 난치기 매대를 탔다. 하면서 소설은 끝이 나는데요. 이 소설이 뭘 봤다고? 시를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시 같이 한번 봅시다. 시가 조금 길어요. 잠깐만, 나 노트북만큼. 넘어가라. 야, 서평역에서 좀 봅시다.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설이 나온 거기 때문에 소설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들이 시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시는 갈래상 특징 때문에 내용이 매우 함축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소설에서는 디테일하게 다 나왔는데 시는 왜 이따구로 나와요?
원래 이렇게 쓴 거를 C가 일부러 디테일하게 뺀 겁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뭐 덜 되더라도 최대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일단 주제는 대놓고 얘기를 드리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삶의 고단함과 그들을 향한 연민입니다. 주제 먼저 쓰고 시작할까요? 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아이고 씨 왜 이래. 하겠습니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흰보라 소숫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아까 톱밥이 어떤 의미였죠? 아까 그 톱밥 난로랑 똑같아요. 상징은 얘도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무엇? 위로. 여기까지가 서평역 겨울. 그냥 지금 계절적 배경 알려주고 있죠? 뭐가 있어? 이거 할 수 있는 거고. 자, 지웁니다. 그리고 그놈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거리고 이러면서 기침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까 소설에서도 기침하는 아저씨 있었죠. 그래서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삶이 고단한 사람들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퉁쳤을 뿐 소설은 이제 그런 이 개개인한테 어떻게 한 거야? 캐릭터를 부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서사까지 다 넣은 거야. 그 소설은 중간에 생략되어 있잖아요. 등장인물 한 6명의 그런 개개인의 역사를 다 서술해. 길어. 그래가지고 원래 소설은 지금 중략 쳐가지고 이 정도지. 그리고 그리웠던 생각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톱밥을 던졌대. 톱밥이 아까 어떤 의미라고 했지? 위로. 그렇죠. 아까 이게 위로였죠. 그러니까 위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즐거웠던 생각을 좀 하세요 라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당신도 당신 삶에서 어떤 생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톱밥을 던진 거겠죠. 그럼 그 톱밥이 타면서 그 온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졌겠지. 예. 근데 그거를 이렇게 쓰냐? 그냥 이딴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소설에서는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나와. 우리가 끝나기 전에 그 미친 여자도 있었는데요. 미친 여자를 위해서 역장이 톱밥 던져주는 장면은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웠던 순간들은 뭐야? 삶에서 행복했던 순간.
생각하며 나라고 지금 화자 나와 있네요. 여기 화자. 그럼 이 화자가 역장일까? 시에서? 그건 아닌 거야. 그건 아닌 거야. 여기에 화자를 소설에선 역장으로 나타냈을 뿐, 그러면 역장이 시에서 화자냐? 그건 또 아닌 거지.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관찰만 하는 어떤 화자일 뿐이고, 여기서의 화자의 역할을 소설에선 역장으로 표현을 해낸 거고. 그 다음에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청색의 손바닥? 어떤 이미지야? 왜 손바닥이 청색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미지? 차가운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 이 두 개가 네, 대조. 뻔하지 않습니까?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던져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까 거기서도 산에도 별 얘기 안 하려고 했었죠? 소설이 왜 사람들이 말이 없었냐? 시에서 그렇게 썼으니까.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인데 이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거든요. 한 4줄인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부터 산다는 것이 때로는 술에 취한 일인 듯 부터 여기까지. 이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한둘배 굽이 한광규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그래서 아까 깜빵에서 나온 사내가 뭐 사들고 갔어요? 이래서 그래요? 왜 앞에 굴비를 사가? 죽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모두 알고 있었다. 어이구.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어디 나오면 기침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담배 피는 사람도 소설에서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래서 요거는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 고단한 삶을 뭐로? 밑에는 시각적. 그렇죠. 고단한 삶은 위는 청각적, 밑에는 시각적으로 나타냈다. 그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눈꽃의 화음이 뭡니까? 그냥 눈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눈 내리고 있는 걸 그냥 아름답게 표현한 거고요. 자, 자정이 넘으면, 12시가 넘으면은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은 내 안에 있는 감정, 분노, 뭐 아니면은 화, 아니 뭐 짜증, 울분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설원이다. 설원은 어때요? 엄청 넓은 평화에 그냥 눈 내린 거죠. 그만큼 고요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그 두 개. 지금 여러 감정들이 그다음에 단풍잎 같은 몇잎에 채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 목적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다라는 거야? 앞날이 불분명하다라는 걸로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그리웠던 순간들, 아까 그 살면서 즐거웠던 거 있죠. 그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면서 나는 한 줌에 눈물을 던져주었다고 하는데, 아까는 분명히 톱밥이었는데 왜 눈물로 바뀌었을까요? 톱밥이 왜 눈물로 바뀌었어? 아까는 그냥 그 위로와,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에게. 아까는 톱밥이야. 그냥 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위로만 해준 거야. 근데 이제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내적으로 그 위로를 받았다라고, 뭐야,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내면화 되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톱밥 난로는 아까 그 화자가 그냥 던져준 거고, 여기서의 눈물은 그 톱밥이 위로가 되어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내면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슬픔이나 뭐 어떤 그런 눈물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씁시다, 그래서. 결국 화자가 봤을 때 아까는 그냥 단순한 연민에서 지금은 조금 더 공감? 그쪽으로 좀 옮겨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연민과 동정이 좀 더 세졌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톱밥이 아닌 눈물을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됐습니다. 자, 밑에 문제 좀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주제 보시면은 이거는요, 현대소설의 풍자인데 치습과 우리 동네 황씨라는 작품을 통해서 풍자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볼 거거든요. 야, 우리가 알고 있는 풍자와 해학이라는 거에 그거를 압니까? 그게 뭐야? 풍자와 해학의 차이점. 풍자는 그냥 까는 거고 해학은 따로 적는 거. 풍자는 그냥 까는 거고, 얘들은 요거에 대한 정의 좀 제대로 잡고 갑시다. 해학은 뭡니까? 따로 적는 거예요. 대상을. Yes. 희화화하여서 또 뭐? 대상을 희화화요? 그러고 해학이? 여기에 추가로 동정연민이 들어가요. 연민까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동정연민은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냥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풍자는 대상이 뚜렷해요. 나쁜 새끼들. 부정적인 상황 또는 대상이에요.
웃음 유발은 똑같은데요. 왜 이렇게 팔이 아프냐? 비판 세리는 겁니다. 두 개의 뚜렷한 차이는 비판을 하냐 안 하냐로 나타나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풍자는 어떤 착한 애가 누군가를 까죠. 우스꽝스럽게 까죠. 그런 식으로. 이게 내가 봤을 때 봉산탈춤 다 내신에서 한 번씩은 다 했을 텐데. 거기서 나오는 풍자의 방식이 어떤 한 대상이 부정적인 대상을 희화화함으로써 비판을 세리는데, 이게 1920년대쯤 가면서 누가 나오냐면 채만식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채만식. 일제강점기 풍자 소설의 킹이에요. 이 사람이 풍자 킹이에요. 그 다음에 김유정 있죠. 봄봄이랑 동백꽃 쓴 사람. 막 장인어른이랑 랄부 잡고 막 싸우는 거 그거 있었잖아요. 그게 이 사람이 해악 킹, 이 사람이 풍자 킹이거든요. 그러다가 한 1960년대 이제 이문구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70년대인가 60년대인가. 그 이문구는 채만식과 김유정을 합쳐놓은 엑조디아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둘의 풍자와 해악을 매우 잘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요 치숙이 채만식, 그 다음에 우리 동네 황씨가 이문구의 소설입니다. 그 전에 일단 풍자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 성준아 한번 읽어봐. 치속 그거예요. 뭐지? 단어 뜻이 어리석은 아저씨란 뜻이에요. 예. 계속. 네, 가 읽으세요. 문학에서 현실을 반영하는 형식 중 하나가 풍자이다. 풍자는 표현의 대상이 되는 현실의 특징, 현실을 바라보는 주체의 태도, 이를 표현하는 방법에서 다른 형식과는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 우선 풍자가 표현하려는 것은 현실의 부정적 측면이다. 사회적 모순이나 가치의 정도가 현실의 문제로 인식될수록 문학은 이를 풍자로 대응하고자 한다. 이거는 우리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냥 부정적인 거는 풍자의 대상이다. 계속하세요. 이거 소리 잘 들어. 주체가 취하는 태도는 현실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다. 주체는 인식적, 가치적 우위를 바탕으로 현실의 문제를 폭로하고 공격한다. 주목할 점은 풍자에서 비판은 웃음을 동반한다는 점이다. 풍자의 웃음은 대상을 비웃거나 없인 여기는 냉소로, 이를 위해 풍자의 주체는 현실의 문제를 직설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희화나 자기 폭로 등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렇죠. 근데 일단 그 전에 윗줄을 보시면은 윗줄이나 윗줄이냐? 거기 보시면요. 풍자를 하는 주체, 그러니까 풍자를 해야 되는 대상은요. 나쁜 새끼들을 까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걔는 어떤 애여야 돼요? 나쁜 애.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도덕적이어야 돼요. 왜? 내가 유준이를 까. 근데 내가 개쓰레기야. 그럼 그게 풍자가 되냐? 풍자의 효과가 더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풍자의 주체는 뭐가 돼야 돼요? 완전 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에 주체는 인식적, 가치적 우위를 바탕으로 찾았어요? 아까 읽은 것 중에 주체는 인식적, 가치적 우위를 바탕으로 그 밑줄 치세요. 주체라는 게 한다라는 소리죠. 풍자를 하는 사람. 그래서 거기다가 풍자의 주체는 현실의 부정을 잠깐만 잘못 썼다. 너 이렇게 팔이 아프니? 아우, 큰일 났다, 야. 이게 기존에 있던 우리의 풍자에 대한 고정관념이죠. 근데 이게 1920년 채만식이 나오면서 이게 다 뒤틀려 버립니다.
계속 읽어봐. 풍자는 현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면서 독자가 그러한 현실에 냉소하게 하는 문학 양식이다. 이때 풍자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주체는 대부분 서술자이다. 작가는 자신의 의식을 저희가 밑줄 치세요. 보통 서술자이다. 풍자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주체는 대부분 서술자이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항상 똑똑하고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애죠. 그래서 걔가 풍자의 대상을 조지죠. 춘향전에서 이몽룡과 같은 아이입니다. 계속. 작가는 자신의 의식을 대변하는 서술자로 내두고 부정적 인물의 행동을 희화화하거나 그러한 인물을 비난하는 다른 인물의 목소리를 부각하면서 독자의 비판적 인식을 끌어낸다. 반면 서술자가 풍자의 대상이 되는 작품 밑줄 치세요. 반면 서술자가 풍자의 대상이 되는 작품도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꼬이는 거예요. 즉 풍자의 주체와 풍자의 객체가 같아집니다. 분명히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그 걔가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서술자겠죠? 근데 그 새끼가 지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지가 털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따 배울 치숙이라는 작품이에요. 계속 읽어보세요. 이런 작품에서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비난이나 조롱은 그 자체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서술자의 부정적 측면은 그 말하기에서 부지와 부도덕함이 드러나는 자기 폭로의 방식으로 부각되며 독자의 냉소를 끌어낸다. 네, 이거 밑줄 치세요. 서술자의 부정적 측면은 그의 말하기에서 무지와 부도덕함이 드러나는 자기 폭로의 방식으로 부각. 결국 뭐야? 지가 입 열면 누가? 지가 오히려 자기의 모자람이 드러난다는 소리죠. 계속. 이러한 풍자를 우리 문학사에서 수준 높게 구사한 작가로 채만식과 이민구를 줄 수 있다. 채만식은 태평천하, 치숙 등의 작품을 통해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오민화 정책과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전도된 가치의식을 비판합니다. 채만식의 풍자를 계승하는 이민구는 1970년대에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산업화되고 근대화되면서 농촌 공동체가 연대의식을 잃고 속물화되는 문제를 소시민적 인물을 통해 드러내므로써 독자의 냉소를 이끌었다. 네, 그래서 이문구 같은 경우에는 풍자도 있지만 해악이 주되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치숙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채만식, 풍자 킹이죠. 치숙만 있습니까? 태평천하도 있죠. 교과서에 엄청 많이 실렸고 매년 나와. 왜냐? 거를 타선이 없어요. 거르고 싶어도 채만식을 대체해서 낼 지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도 시간이고 채만숙, 치숙은 일단 같이 읽어볼 거고요. 우리 동네 황씨는요, 읽고 따로 문제를 푸실 거예요. 야, 치숙, 유준아, 읽어봐. 내 이상과 계획은 이렇거든요. 우리 집 다이쇼가 나를 자별히 귀해하고 신용을 하니까 이제 한 10년만 더 있으면 한 미천 덕에서 따로 장사를 시켜주는 그런 눈치거든요. 자, 이게 치숙이 뭐냐면요, 어리석은 아저씨란 뜻인데요. 여기서 서술자인 나는요, 애요, 애새끼. 얘 꿈과 희망은 뭔지 아세요? 일본인하고 결혼하고 일본인에 붙어가지고 큰 돈을 버는 겁니다. 10만원 버는 게 꿈이래요. 근데 여기서 당시 10만원이면 건물 3채. 그리고 옆집 아저씨가 독립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주의 운동인가 뭐 어쨌든 그런 거 해요. 어쨌든 그때 당시는 사회주의 운동이 독립운동이랑 연장이었으니까. 근데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아저씨는 어떤 사람인 거야? 그렇지. 왜? 일본에 붙으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저러지? 그래서 그 아저씨를 치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서 풍자의 대상은 누구야? 서술자인 나야. 그래서 이게 이것이. 지가 아가리를 털고 입을 열면 열수록 지가 오히려 풍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적 반어, 아이러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그러거든 난 그것을 언덕 삼아가지고 나는 30년 동안 예술가 환갑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10만 원을 모을 작정이지요. 10만 원이면 자, 밑줄서 꼭 10만 원을 뭘 작정해줘? 나 이상은 뭐예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삶. 너네도 꿈이 이거 아닙니까? 지금은 얼마 정도 있어야 돼?
10억 있으면 한 채네. 옛날에 10만 원보다 지금은 오히려 너무 많아야 되죠. 지금은 오히려 돈이 너무 많아야 돼. 10억 가지고도 이제 아파트 못 사, 서울에서는. 1조만 걸죠. 1조요? 1조? 와, 그거 만져볼 수나 있을라나? 여기에다가 10,000원짜리로 5만원짜리로 이 방을 꽉 채워도 1조 못 채울걸? 안 되겠죠. 1조 엄청 커요, 진짜로. 그래서 그봐 10만 원이면 대금 부자로 쳐도 전석분이니 뭐 떵떵거리고 살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이쇼는 그냥 대가리란 소리입니다. 사장님은요, 이런 소리예요, 그냥. 한 말이 있고 하니까 나는 내 지인 교수한테로 전가를 드려요. 내지인 교수. 내지인은 일본인을 뜻하고요. 교수는 아가씨를 뜻하겠죠. 다이쇼가 다 알아서 얌전한 자리를 골라 주매까지 사준다고 그랬어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요. 나는 죄선 여자는 그저 주어도 싫어요. 구식 여자는 얌전은 해도 무식해서 내지인하고 부자하는데 안 됐고, 신생 여자는 식전화 들었다는 게 건방져서 없고, 도무지 그래서 죄선 여자는 신식이고 구식이고 다 제발이에요. 근데 우리 조선 사람인데 조선 사람을 경멸하죠. 계속. 돼지 여자가 참 좋지로. 인물이 개개일 입자로 이쁘겠다, 얌전하겠다, 상냥하겠다, 지식이 있어도 건방지지 않겠다, 좀이나 좋아. 그리고 내지 여자한테 반가만 드는 게 아니라 성명도 내지인 상명으로 갈고,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 옷을 입고, 밥도 내지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 학교에 보내고, 내지인 학교라 해야지. 죄선 학교는 너덜해서 아이들 버려놓기 학교가 알맞지요. 그리고 나도 죄선 말은 싹 걷어치우고 국어만 쓰고요. 이렇게 다 생활 법칙부터도 내지인처럼 해야만 돈도 내지인처럼 잘 모으게 되거든요. 그냥 얘 꿈은 뭡니까? 쪽발이에요. 계속. 사람이란 것은 누구를 물러서고 말이다. 아첨하는 것같이 더러운 게 없느니라. 이거부터 뭐냐면요. 그 옆집 아저씨랑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옆집 아저씨랑 대화하는 부분이에요. 왜요? 아첨이요. 저 위로는 제왕, 밑으로는 거린 그 모든 사람이 위선시방 이 제도의 이 세상에서 말이다. 제 가끔 제 분수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다. 제 개성을 속여가면서까지 생활에다가 아첨하는 것같이 더러운 것이 없고, 그런 사람같이 가련한 사람은 없느니라. 밑줄 치세요. 지의 개성을 소개하면서 꺼정 생활에다가 아첨하는 것 같이 더러운 것이 없고 그런 사람같이 가려는 사람은 없느니라. 계속 읽으세요. 다 읽었어. 다 했어? 사람이란 건 밥 두 그릇이 하필 밥 한 그릇보다 더 배가 부른 건 아니니까. 그건 무슨 뜻인데요? 네가 일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상명까지 갈고 모든 생활 법도를 일관화 하겠다는 것이 말이다. 그냥 그게 좋잖아요. 그것이 말이다. 진실로 깊은 교양이나 어진 지혜를 판단해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도 모를 노릇이겠지. 그렇지만 나는 보면 네가 그런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그러는 것 같다. 다른 뜻이라니요. 네 주인의 비위를 맞추고 이웃의 비위를 맞추고 하자고. 야, 물론이지요. 다이쇼의 신용을 받아야 하고 이웃 내지인들하고도 좋게 지내야지요. 그래야 할 게 아니겠어요? 아저씨는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시오. 나이는 나보다 많고 대학교 공부까지 했어도 일찌감치 고생살이를 한 나만큼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시방이 어느 세상인데 그러시오. 미쳤어요. 시방이 어느 세상인데 그러시오? 현실의 권력에 충성하고 이게 네, 네가 방금 세상 물정이랬지. 네, 앞길이 환한히 트였다고 그랬지. 네,
환갑까지 10만 원 모은다고 그랬지. 네. 네가 말하는 세상 물정하고 내가 말하는 세상 물정하고 내용이 다르기도 하지만 세상 물정이란 건 그야말로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네. 사람이란 건 제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이 세상에 형도 없이 그러나 세차게 쭉 흘러가는 힘. 그게 말하자면 세상 물정이겠는데 결국 그것의 지배하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별 수가 없는 거다. 네. 쉽게 말하면 계획이나 기회를 아무리 억지로 만들어 놓아도 결과가 뜻대로는 안 된단 말이다. 야, 보시면요. 얘는 이제 밑줄 치세요. 계획이나 기회를 아무리 억지로 만들어 넣어도 결과가 뜻대로는 안 된다고. 그거 밑줄 치고. 왜냐면은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뭐래요? 바른 길로 이제 쭉 간다라는 소리죠. 근데 지금 네가 탄 그 시대의 흐름은 어떤 거다? 썩은 동아줄이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된다? 곧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인공이 털리고 있죠? 방금 밑줄 친 거 좀 씁시다. 나의 계획이 그러고 얘는 좀 필기한 게 좀 있습니다. 많아요. 얘는 진짜 중요한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 모의고사에서 아이러니라고 나오기도 하고 패러독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패러독스가 역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설. 아예 말이 안 되는 거. 아이러니가 반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에서의 반어법이라기보다는 상황적 반어, 상황적 아이러니인 겁니다. 왜? 여기 봐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인공들은 어떤 새끼야? 좋은 놈, 와, 근데 얘는 나쁜 놈. 그리고 오히려 주인공이 지금 누구를 까는 거야? 옆집 아저씨를 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상 봤을 때는 주인공이 다른 멍청한 놈 까는 게 뭐가 달라. 하지만 읽는 독자는 어떻게 느껴? 오히려 누구를 더 병신으로 봐? 주인공 더 병신으로 봐. 이게 이상하단 거야. 이게 반어라고. 이게 아이러니라고. 근데 이런 거를 하나의 서술 방식, 풍자의 방식으로 정착시킨 게 누구다? 이 사람? 만식이 형이다. 씁시다. 만식이 형. 졸라 친근하네 갑자기. 근데 이런 풍자의 방식은요, 조선시대 때도 좀 있긴 했는데요. 주로 많이 쓴 게 누구다? 채만식 씨여가지고, 만식이 형 하면은 이게 딱 나와버리는 거죠. 태평천하도 뭐야? 윤직원 영감 친일파야. 그 사람도 주인공인데 친일파야.
시간상 문제 풀어야겠는데? 예. 현재 바로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자, 우리 동네 황 씨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히 드리자면, 우리 동네 황 씨는요, 이제 수재민이 발생해요. 홍수가 나서. 그래서 그 홍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뭐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우리 조금씩 걷어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주자라고 합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마을에 사는 황 씨는요, 싹퉁바가지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를 내는지 알아? 자기가 입던 빤스를 냅니다. 그러면서 수재민들은 빤스도 안 입어요? 이러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 예, 그 수재민들 입는 빤스까지 걱정해 주시는 분은 아주 그냥 우리 이분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그분을 기리기 위해 마을 높은 데다가 그 사람의 빤스를 달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악도 있는데 그 안에 풍자도 있죠. 그겁니다. 한번 읽고 풀어보세요.